국제 분쟁이 뉴스 속 외교 용어로만 보이던 순간은 길지 않다. 어느 날 갑자기 환율 창이 먼저 반응하고 다음은 채권 시장의 금리 곡선이 흔들린다. 투자자들은 총성이 들리기 전에 이미 자금을 움켜쥔다. 한국 경제에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순간은 늘 이렇게 시작됐다. 분쟁의 위치가 멀수록 안전하다고 믿지만 글로벌 금융은 국경을 존중하지 않는다. 위험이 커졌다는 신호는 CDS 프리미엄에서 먼저 드러나고 외국인 자금은 유동성이라는 가장 얇은 문을 통해 빠져나간다. 주식 시장의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의 문의 전화가 끊긴다. 금리는 중앙은행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장에서 먼저 움직이며 원화 환율은 불안의 천개처럼 미세한 떨림을 기록한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묻기 전에 이미 소비를 미루고 대출을 재검토한다. 국제 분쟁은 총과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신용과 기대의 문제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숫자는 냉정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결국 가계의 월급 기업의 투자 계획,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진다. 이 다큐멘터리는 분쟁이 시작되는 지점이 아니라 한국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정확한 순간을 추적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구조다. 왜 같은 뉴스가 어느 날은 무시되고 어느 날은 시장을 마비시키는가?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다음 흔들림을 대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에스톱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조용하다. 국제 분쟁이 격화되기 시작해도 초기에는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언론은 정치적 발언과 외교적 수사를 반복하고 투자자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음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안심시킨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내부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누적된다. 먼저 달러 자금 시장에서 금리가 들썩이고 단기 채권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 위험을 피하려는 자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CDS 프리미엄은 하루 이틀에 눈에 띄게 오르지 않지만 바닥이 조금씩 높아진다. 외환 시장에서는 원화 변동성이 커지고 환율이 오르내리는 폭이 커진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위기의 신호는 수치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에 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속도, 호가가 비는 속도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미루는 속도가 동시에 빨라질 때 시장은 이미 방어 모드로 전환된 상태다. 과거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기업과 가게는 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움츠러들었다. 위기는 폭발이 아니라 축적의 결과다. 분쟁은 그 축적을 가속하는 촉매일 뿐이다. 경제 충격은 감정이 아니라 메커니즘을 통해 전달된다.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글로벌 자금은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재분류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항상 중간 지점에 놓인다. 선진국도 아니고 신흥국으로 완전히 묶이기도 애매한 위치다. 그래서 충격은 환율을 통해 가장 빠르게 전달된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곧바로 소비자 물가와 금리 기대를 바꾼다.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퍼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은 상승한다. 은행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유동성은 점점 말라간다. 이 흐름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이어진다. 투자자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을 매도하고 가격은 이유 없이 떨어진다. 아르헨티나와 터키 그리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문제의 시작은 항상 외부 충격이었지만 붕괴의 원인은 내부의 취약성이었다. 국제 분쟁은 한국 경제의 체력을 시험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다. 그 테스트는 금융 시스템을 통과해 결국 개인의 삶에 도달한다. 월세와 대출 이자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불안으로 형태를 바꿔 나타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결과만 보고 놀라게 된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국제 분쟁과 금융 불안의 연결고리는 반복해서 확인된다. 그리스는 중동과 유럽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던 시기에 재정 문제와 겹치며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CDS 프리미엄은 국가 부도의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했다. 아르헨티나는 국제 분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자본 유출을 막지 못했고 환율 급등은 곧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터키 역시 외교 갈등과 제재 우려가 커질 때마다 리라화가 흔들리며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았다. 베네수엘라는 분쟁과 제재가 장기화되며 유동성이 완전히 마르자 통화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분쟁 그 자체보다 분쟁이 기존의 약점을 얼마나 빠르게 드러냈는가에 있다. 외환 보유액 재정 건전성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가 낮을수록 충격은 증폭됐다. 글로벌 시장은 감정을 갖지 않는다. 숫자로 판단하고 비교하며 가장 취약한 고리를 먼저 끊는다. 이 과정에서 한 나라의 경제는 단기간에 정상과 위기를 오간다. 한국이 이 사례들을 반복해서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위기의 형태가 다를 뿐 작동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진적이지만 광범위하다. 국제 분쟁이 장기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위험 조정을 이유로 한국 비중을 줄인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환율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는 일시적인 이익처럼 보이지만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비용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기업의 마진은 압박을 받고 투자 계획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먼저 멈춘다. 가격이 급락하기 전에 심리가 얼어붙기 때문이다. 가게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의식해 소비를 줄이고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를 체감한다. 금융권은 연체율을 우려해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이는 다시 유동성 축소로 이어진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뉴스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생활 전반에 스며든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구조를 개선했지만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도는 여전히 높다. 국제 분쟁은 한국 경제의 방향을 바꾸기보다 속도를 급격히 낮춘다. 그 느려진 속도 속에서 개인과 기업은 각자의 선택을 강요받는다. 이 지점에서 대응의 질이 이후 몇 년을 좌우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속도와 신뢰에 달려 있다. 국제 분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통화 당국의 메시지다. 기준금리를 즉각 조정하지 않더라도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신호는 시장의 공포를 완화한다. 외환 시장에서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환율의 급격한 쏠림을 완화하고 필요하다면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한다. 재정 정책은 더 복잡하다. 단기 부양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과도한 지출은 국가 신용도와 CDS 프리미엄을 자극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배운 교훈은 명확하다. 위기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침묵과 우왕좌왕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시장은 최악을 가정한다. 그리스와 터키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부의 재정 신뢰가 의심받는 순간 금리와 환율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다. 반대로 명확한 원칙과 투명한 소통은 위기의 속도를 늦춘다. 정책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공포의 확산을 차단하는 방파제 역할은 할 수 있다. 이 방파제가 튼튼할수록 충격은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흡수되고 실물 경제로 번지는 속도는 늦춰진다. 개인에게 국제 분쟁은
거대한 뉴스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향은 매우 구체적이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상환 부담이 늘고 환율이 오르면 생활 물가가 체감된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다. 첫째, 유동성의 중요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현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둘째, 부채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면 금리 상승이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셋째, 투자에서는 수익보다 지속성을 우선해야 한다. 위기 국면에서 무리한 수익 추구는 회복 기회를 잃게 만든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에서 많은 개인이 겪었던 고통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대응의 지연에서 비롯됐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분쟁 뉴스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불안을 키우지만 정작 해야 할 점검은 미룬다. 국제 분쟁은 피할 수 없지만 그 파급 효과를 줄이는 선택은 가능하다. 개인의 작은 결정들이 모여 가계의 안정성을 만들고 그것이 다시 경제 전체의 완충 장치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태도다. 국제 분쟁이 남기는 가장 큰 흔적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다. 시장은 언제나 회복하지만 신뢰는 시간이 필요하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투자 결정을 미루고 가게는 소비를 축소하며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 기준을 높인다. 이 과정에서 경제는 천천히 굳어진다. 금리와 환율 CDS 같은 지표는 이미 안정 국면에 들어섰는데도 체감 경기는 회복되지 않는 이유다. 과거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겪었던 긴 침체 역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였다. 그 여파는 취업, 결혼, 주거,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국제 분쟁은 결국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바꾸고 그 기대가 행동을 규정한다. 그래서 마무리에서 중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니다. 구조를 이해한 현실 인식이다. 분쟁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글로벌 금융은 즉각 반응한다. 그러나 준비된 경제와 준비된 개인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지만 대응의 질은 선택할 수 있다. 숫자를 읽고 흐름을 이해하고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국제 분쟁의 시대를 건너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순간은 갑작스럽지만 회복의 길은 서서히 열린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위기 이후 살아남은 경제는 공통된 특징을 보였다. 유동성을 지켰고 신뢰를 회복했으며 과도한 낙관을 경계했다. 한국 역시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국제 분쟁은 외부 변수지만 대응은 내부 역량에 달려 있다. 정부의 정책, 중앙은행의 신뢰, 기업의 재무 구조, 개인의 재무 습관이 함께 작동할 때 충격은 완화된다. 이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위기를 경험한 사회는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다음 흔들림에 더 빠르게 반응한다. 투자 심리는 공포로 얼어붙지만 이해로 녹는다. 숫자의 의미를 알고 과거 사례를 기억하며 현재의 위치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 단계다. 국제 분쟁의 시대에 경제를 지킨다는 것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전략보다 일상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continue를 입력하면 다음 파티를 이어서 작성한다. 국제 분쟁이 금융시장에 남기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반응의 비대칭성이다. 나쁜 뉴스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좋은 뉴스에는 느리게 반응한다. 분쟁 완화 소식이 전해져도 투자 심리는 즉각 회복되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움츠러든 자금은 재확인 과정을 거친 뒤에야 움직인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글로벌 금리 환경이다. 미국과 주요 선진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위험 회피 국면에서 자금은 더욱 빠르게 본국으로 돌아간다. 한국처럼 개방도가 높은 경제는 이 흐름을 피하기 어렵다.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환해지 비용은 증가하고 중소기업일수록 부담은 커진다.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회사채와 주식의 스프레드는 벌어진다. 이는 곧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고용 계획에도 영향을 준다. 숫자 하나의 변화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구조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왜 체감 경기가 늦게 회복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만 키운다. 국제 분쟁 이후의 국면은 위기보다 더 길고 더 지루하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당위 반등에 대한 기대보다 긴 호흡의 관리다. 장기화된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 주체들은 행동 방식을 바꾼다. 기업은 공격적 확장보다 생존을 우선하고 가게는 자산 증식보다 안정성을 중시한다. 이는 소비 패턴의 변화로 나타난다. 고가 소비는 줄고 필수 지출의 비중이 커진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회복의 신호를 보내지만 분쟁 국면에서는 그 신호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금융기관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고 CDS와 같은 위험 지표를 이전보다 더 보수적으로 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이 약한 주체는 자금 접근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는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과거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에서 확인된 것처럼 위기 이후 가장 큰 비용을 치르는 것은 항상 중간 계층이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국제 분쟁은 총성이 멎은 뒤에도 경제적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은 통계가 아니라 선택의 변화로 드러난다. 이 변화의 방향을 읽는 것이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핵심 단서다. 국제 분쟁이 금융시장을 통과해 실물 경제로 스며드는 과정은 시간차를 둔다. 처음에는 환율과 금리가 움직이고 그 다음 분기에서 기업 실적이 둔화되며 마지막에 고용과 임금이 영향을 받는다. 이 지연 효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끝났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유동성이 위축된 상태에서 기업은 비용을 줄이고 신규 채용을 보류하며 임금 인상 계획을 재검토한다. 이는 가계소득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소비를 위축시킨다. 소비 감소는 다시 기업 매출로 돌아와 투자 축소를 부른다. 악순환의 고리다. 베네수엘라와 터키의 사례에서 보듯이 통화 가치 하락과 금리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 실물 경제의 회복력은 급격히 약해진다. 한국은 제도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탄탄하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수출과 금융이 동시에 흔들릴 경우 충격은 배가 된다.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통계의 평균이 아니라 분포다. 평균은 안정적일 수 있지만 일부 계층과 산업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다. 위기의 진짜 모습은 이 불균형 속에서 드러난다. 결국 국제 분쟁의 시대의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연결을 읽는 일이다. 뉴스 속 전쟁과 외교 갈등이 어떻게 금리와 환율로 번지고 다시 일자리와 가계의 선택으로 이어지는지 그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결을 알면 공포는 줄어든다. 시장은 언제나 과장되게 반응하지만 구조는 비교적 일관되다. 한국 경제는 과거 IMF 외환위기라는 극단적 경험을 통해 많은 방어 장치를 쌓았다. 외환 보유의 금융규제 기업 지배 구조의 변화가 그것이다. 그러나 구조가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국제 분쟁은 기존의 약점을 집요하게 시험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필요한 태도는 경계와 학습이다. 지표를 주에 깊게 보고 과거 사례를 참고하며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것.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순간은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이후의 선택은 통제할 수 있다. 이 선택의 누적이 개인의 삶과 한국 경제의 회복 경로를 결정한다. 국제 분쟁 국면에서 자주 간과되는 요소는 금융시장의 기억이다. 시장은 과거의 충격을 잊지 않는다. 한번 경험한 불안은 다음 위기에서 더 빠른 반응으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같은 수준의 분쟁 뉴스라도 과거 위기를 겪은 국가일수록 자본 이동은 더 민감해진다. 한국 역시 IMF 외환 위기의 기억이 깊게 각인돼 있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환율이 급등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떠올린다. 이 심리는 금융시장에서 프리미엄으로 가격에 반영된다. CDS가 빠르게 반응하고 외국인 자금은 안전을 이유로 빠져나간다. 문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합리성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먼저 움직이는 쪽이 손실을 줄인다. 이 논리가 반복되면서 투자 심리는 실제 경제 상황보다 더 빠르게 얼어붙는다. 이 지점에서 정책 당국의 역할은 단순한 수치 관리가 아니라 신뢰 관리다. 숫자가 아니라 기억을 다루는 일이다. 기억이 진정될 때 비로소 자금은 돌아온다. 국제 분쟁이 장기화되면 경제의 초점은 성장에서 방어로 이동한다. 정부는 경기 부양보다 안정의 무게를 두고 기업은 확장보다 현금 보유를 선택한다. 이 전환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일단 자리 잡으면 쉽게 되돌아오지 않는다. 금리가 안정돼도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다. 글로벌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그리스는 재정 위기 이후 수년간 성장률이 회복됐음에도 투자와 고용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아르헨티나와 터키 역시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경제 주체들은 최소한의 선택만 반복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 분쟁은 성장의 기회를 빼앗기보다 선택의 폭을 좁힌다. 그 결과 경제는 느리지만 단단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과정에서 개인과 기업은 다시 질문하게 된다. 얼마나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할수록 불확실성의 파도는 낮아진다. Continue를 입력하면 다음 파트를 이어서 작성한다. 국제 분쟁이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금융시장의 기준점 자체가 달라진다. 과거에는 성장률과 실적 전망이 투자 판단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변동성과 회복력, 즉 얼마나 빨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이 변화는 자본의 성격을 바꾼다. 장기 투자 자금은 신중해지고 단기 자금의 비중은 늘어난다. 그 결과 시장은 더 자주 흔들리고 작은 뉴스에도 과도하게 반응한다. 한국 경제에서 이 현상은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에서 먼저 나타난다. 환율의 일중 변동폭이 커지고 국채 금리는 글로벌 금리와 분쟁 뉴스에 동시에 반응한다. 이는 정책 당국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 영역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완벽한 안정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불안정이 현실적인 목표가 된다. 중요한 것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멈추지 않는 것이다. 유동성이 유지되고 금융기관 간 신뢰가 유지되며 결제와 신용이 끊기지 않는 것. 이 조건이 충족되면 경제는 흔들려도 붕괴하지 않는다. 국제 분쟁의 시대에 한국 경제가 지켜야 할 최소 조건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개인의 선택으로 돌아온다. 국제 분쟁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여파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각자의 몫이다. 경제 지표를 매일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금리와 환율이 자신의 생활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해해야 한다.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 자산 가격 변동, 대출 조건 변화는 모두 연결된 결과다. 이 연결을 인식하는 순간 불안은 정보로 바뀐다. 정보는 공포보다 훨씬 다루기 쉽다.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가계가 배운 교훈은 단순했다. 위기는 뉴스가 아니라 생활에서 시작된다는 것. 국제 분쟁이 한국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순간은 결국 우리의 판단을 시험한다. 감정에 휘둘릴 것인가,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할 것인가. 이 선택의 차이가 몇 년 뒤 삶의 안정성을 결정한다. 다음에서는 이 긴 흐름의 끝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본다. 국제 분쟁의 충격이 반복될수록 사회 전체의 시간 감각은 달라진다.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생존이 기준이 된다. 기업은 분기 실적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점검하고, 가게는 소비의 만족보다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다. 이 변화는 느리지만 깊다. 한번 형성된 보수적 태도는 분쟁이 완화된 이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변동성이 낮아져도 위험 프리미엄은 이전보다 높게 유지된다. 이는 자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성장 속도를 제한한다. 과거 그리스와 터키에서 확인된 것처럼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경제는 회복되더라도 이전의 궤도로 돌아가지 않는다. 한국 경제 역시 같은 갈림길에 서 있다. 국제 분쟁은 단순한 외부 변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 규칙을 바꾼다. 이 규칙의 변화는 통계보다 오래 남는다. 그래서 지금의 국면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위기 분석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상 상태가 무엇이 될지를 가늠하는 작업이다. 정상의 정의가 바뀌는 순간 준비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이 지점에서 다시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모든 분쟁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반복되는 패턴은 읽을 수 있다. 환율과 금리의 동시, 변동 CDS의 점진적 상승 유동성 축소와 투자 지연. 이 신호들이 함께 나타날 때 한국 투자 심리는 빠르게 식는다. 그러나 같은 신호는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정책은 신뢰를 지키고, 기업은 재무 구조를 관리하며, 개인은 자신의 위험 노출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국제 분쟁은 경제를 파괴하기보다 시험한다. 준비된 구조와 준비된 선택이 있다면 충격은 흡수된다. 이 다큐멘터리가 강조하는 것은 공포의 확대가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다.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흐름을 이해하며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 그 태도가 쌓일수록 다음 흔들림은 덜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Continue를 입력하면 다음 파티를 이어서 작성한다. 국제 분쟁의 국면이 길어질수록 경제는 점점 적응한다. 적응은 회복과 다르다. 숫자는 안정돼 보일 수 있지만 행동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투자자들은 위험을 완전히 회피하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훨씬 높은 보상을 요구한다. 이 요구는 금리 스프레드와 자산 가격에 반영된다. 기업은 자본 비용 상승을 체감하며 신규 투자 대신 기존 사업의 효율화에 집중한다. 고용은 유지되지만 확대되지 않고 임금 인상은 뒤로 밀린다. 이 미세한 변화들이 누적되면 성장률은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한국 경제에서 이 현상은 수출과 내수의 온도차로 드러난다. 수출은 환율 덕분에 버티지만 내수는 심리 위축으로 회복이 더디다. 국제 분쟁은 이렇게 경제의 균형을 바꾼다. 겉으로는 유지되지만 내부의 긴장은 풀리지 않는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경제 주체들은 새로운 정상에 익숙해진다. 문제는 이 정상에 안주하는 순간 다음 충격에 대한 대비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적응의 국면에서도
경계는 필요하다. 결국 국제 분쟁이 한국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순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위기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는 일이다. 시작은 뉴스와 지표에서 드러나지만 끝은 선택과 태도에서 결정된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 기업의 전략, 개인의 재무 판단이 서로 맞물릴 때 충격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문다. 반대로 한 축이라도 흔들리면 불안은 빠르게 증폭된다. IMF 외환위기와 여러 국가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위기는 늘 준비의 정도를 가른다. 국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파급 효과를 줄이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다음 분쟁의 뉴스가 나올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 자극적인 헤드라인인가? 아니면 금리와 환율 유동성의 흐름인가? 그 선택이 공포와 대비를 가른다. 경제는 언제나 불안전하지만 이해는 불안을 줄인다. 이 이해가 쌓일수록 투자 심리는 얼어붙는 대신 조용히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국제 분쟁의 충격을 가장 늦게 체감하는 영역은 일상이다. 금융시장은 이미 여러 차례 흔들렸지만 많은 가게는 아직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변화는 생활비와 선택의 문제로 다가온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통해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을 끌어올리고 금리 변동은 대출 상환 계획을 다시 쓰게 만든다. 기업이 투자를 미루면 일자리는 늘지 않고 고용의 질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체감 경기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통계는 평균을 보여주지만 개인의 삶은 평균이 아니다. 일부 산업과 계층은 이미 충격의 한가운데에 있다. 국제 분쟁이 길어질수록 이 격차는 확대된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대응은 금융 안정뿐 아니라 분배와 안전망의 문제로 확장된다. 유동성 공급과 금리 조정이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지만 생활의 불안까지 즉각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이 간극을 인식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정책과 개인 선택을 결정한다. 국제 분쟁의 시대에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처럼 성장과 수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불안은 커진다. 대신 리스크가 어떻게 전이되고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금리와 환율 CDS와 유동성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고등이다. 이 경고등이 동시에 켜질 때 투자 심리는 빠르게 냉각된다. 그러나 경고등은 대비할 시간을 준다. 한국 경제는 여러 차례의 위기를 거치며 학습해 왔다. 그 경험은 여전히 유효하다. 중요한 것은 기억을 현재의 판단에 어떻게 연결하느냐다. 국제 분쟁은 새로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작동 원리는 낯설지 않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순간 불확실성은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바뀐다. 다음 파티에서는 이 긴 흐름의 끝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시 움직이기 위한 기준은 명확하다. 국제 분쟁 이후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회복의 신호는 언제나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환율 변동성이 줄고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가 안정되며 CDS 프리미엄이 서서히 낮아진다. 이 변화는 대대적인 반등이 아니라 조용한 정상화의 시작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이다. 하루 이틀의 개선보다 몇 달간 이어지는 안정이 신뢰를 만든다. 기업은 이때부터 미뤄둔 투자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고 금융기관은 대출 기준을 완화한다. 가계는 소비를 늘리기보다 불안을 덜 느끼는 단계에 들어선다. 이 과정은 과거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반복됐다.
급격한 반등은 없었지만 안정이 쌓이면서 경제는 다시 움직였다. 국제 분쟁의 시대에 회복은 언제나 소리 없이 온다. 그래서 회복의 기준은 기대가 아니라 지표의 조합에 있다. 이 조합을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과도한 공포도 성급한 낙관도 피할 수 있다. 결국 이 다큐멘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하다. 국제 분쟁은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기보다 시험한다. 그 시험은 투자 심리 정책 신뢰, 개인의 판단을 동시에 요구한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CDS 유동성과 신용은 각각의 지표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돼 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분쟁의 뉴스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만 예측은 늘 빗나간다. 대신 준비는 남는다.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며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 이것이 국제 분쟁의 시대를 통과하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순간은 피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순간 이후를 어떻게 건너느냐는 우리의 몫이다. 컨티뉴를 입력하면 다음 파트를 이어서 작성한다. 국제 분쟁의 충격이 잦아질수록 경제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다. 이 균형은 과거의 고성장 국면과 다르다. 위험은 상수로 전제되고 의사결정은 더 느려진다. 정부는 정책 여력을 아끼며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중앙은행은 금리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 기업은 차입 확대보다 내부 유보를 중시하고 해외 진출도 속도보다 안정성을 우선한다. 가계는 자산 증식의 꿈을 잠시 접고 현금 흐름과 고정비 관리에 집중한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경제의 성격을 바꾼다. 국제 분쟁은 이렇게 한국 경제를 급격히 흔들기보다 조용히 재편한다. 이 재편의 과정에서 살아남는 주체는 화려한 선택을 한 쪽이 아니라 여지를 남긴 쪽이다. 위기의 시대의 여지는 곧 선택권이다. 선택권이 있을 때 불확실성은 통제 가능한 위험으로 바뀐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국제 분쟁이 한국 투자 심리를 급격히 얼어붙게 만드는 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총성이 울리는 시점이 아니라 신뢰가 숫자로 변환되는 순간이다. 환율이 흔들리고 금리가 반응하며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 짧은 시간에 시장은 이미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그 결론은 끝이 아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와 여러 국가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위기는 언제나 다음 국면을 위한 기준을 남긴다. 이 기준을 읽는 사람은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다. 국제 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와 개인의 삶은 그 속에서도 선택을 이어간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안전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기준이다. 이 기준을 갖는 순간 투자 심리는 얼어붙지 않고 잠시 멈출 뿐이다. 그리고 멈춤은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제 분쟁의 시대를 통과한 경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해야 하는가? 뉴스의 크기인가? 아니면 지표의 조합인가? 경험은 후자를 가리킨다. 환율의 방향, 금리의 속도, CDS의 추세, 유동성의 밀도.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변할 때 시장은 이미 방어적으로 움직인다. 이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면 대응의 선택지는 넓어진다. 기업은 투자 시점을 조정하고 가계는 고정비를 관리하며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분산한다. 이 과정은 화려하지 않지만 효과적이다. 글로벌 사례에서도 위기를 비교적 짧게 통과한 국가는 늘 같은 선택을 했다. 과도한 낙관을 경계하고 최악을 전제로 준비했다.
한국 경제가 축적해온 경험 역시 여기에 있다. 분쟁은 끝나도 불확실성은 남는다. 그래서 기준은 사건이 아니라 구조에 두어야 한다. 구조를 이해하면 다음 분쟁의 헤드라인이 나와도 우리는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알게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태도의 문제다. 국제 분쟁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지만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공포에 따라 움직이면 경제는 더 빨리 얼어붙는다. 반대로 구조를 이해하고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심리는 얼어붙지 않고 긴장을 유지한다. 이 긴장은 경제에 필요하다. 긴장이 완전히 사라질 때보다 관리되는 긴장이 있을 때 시스템은 더 오래 버틴다. 한국 경제가 수차례의 외부 충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 기업과 가계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국제 분쟁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같은 혼란을 겪을 필요는 없다. 숫자를 읽고 흐름을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것. 이 단순한 태도가 위기의 크기를 줄인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순간은 지나간다. 남는 것은 그 순간을 어떻게 건너왔는가에 대한 결과다. 국제 분쟁이 한국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순간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응은 축적된 이해에서 나온다. 금리와 환율 CDS와 유동성은 단기적인 공포의 지표가 아니라 구조를 읽기 위한 언어다. 이 언어를 이해하는 사회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쌓아온 경험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위기를 통과하는 방법에 대한 집단적 학습이었다. 국제 분쟁의 시대에도 그 학습은 유효하다.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준비된 기준은 불안을 줄인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하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 순간 이후를 대비하는 기준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숫자를 읽고 구조를 이해하며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경제 감각이다.